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또 일자히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 정도 빠졌는데요. 금리가 장중에 치솟으면서 이러한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우선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또 실적 발표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다 소강 상태에 들어가면서 시장에서는 상승 동력이 좀 부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켜봐야 되는 변수들만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어제 국내부터 오늘 새벽 뉴욕장까지 모두 조정의 움직임이 나옵니다. 이게 기간 조정으로 끝날 것인지 가격 조정으로 들어갈 것인지 고민이 되는 시점이죠. 여러 이슈들 취합해 보면서 방향 설정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 국내장 어땠는지부터 들여다보죠. 한판 정리해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어제 모두 다 밀렸습니다. 특히나 코스피는 낙폭이 1.7%로 조금 더 크게 나왔습니다. 어제 있었던 두 가지 변수의 영향을 고스란히 시장이 받았죠. 미국의 고용이 여전히 강했다라는 것과 중국 풍선 이슈가 계속적으로 시장의 심리를 눌렀습니다. 그로 인해서 환율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23원이나 뛰어 올랐고요. 강달러는 외국인의 매도를 불렀습니다. 외국인들은 많이 샀던 쪽에서 매도해 나가면서 대형주 쪽의 낙폭을 조금 더 키웠죠. 코스피 쪽에서 좀 선전했던 건 음식료와 여행 쪽이 되겠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 폐배터리, STO 관련주, 애플페이 종목들은 비교적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잠시 후에 2차 전지와 폐배터리 관련해서 브리핑 수정 앵커가 준비하고 있고요. 내일 있을 파월 의장의 발언이 중요해졌습니다. 좀 매파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시장의 변곡을 좀 더 키울 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들은 중국의 완연한 리오프닝의 수혜를 우리 쪽에서 보게 되는 것, 서로 간의 왕래가 조금 자유로워지는 시점을 기다려 볼 거고요. 경기 연착륙에 대한 확신이 드는 시점, 그리고 수출 환경 개선되면서 기업들의 이익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확신과 단기적인 매물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 당분간은 이를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덧 피봇이나 중국 리오프닝 동력을 다 끌었으면서 지수는 올랐고 2,500을 앞두고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나온 여러 가지 하락의 빌미들을 마주했죠. 당분간은 좀 변동이 있을 것이다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자, 어제 한 100여 개 기업들이 국내에서 실적을 쏟아냈어요. 그중에 막 의미 있는 기업들은 채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어떨지 궁금한데 오늘 조선주 대거 실적 나오고요. OCI나 SK이노베이션, 크래프톤과 카카오페이 등의 실적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종목 체크 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 국내 이슈였고요. 밤사이 들려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 어제 국내에서 미중 갈등에 대한 수혜 기대감에 히토리오 관련주들이 그래도 좀 강했었죠. 그쪽에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을 만한 여지가 좀 생겼습니다. G2 국가 대화 채널을 유지할 것인지 일단 오늘 아침에 확인된 뉴스로는 백악관에서 풍선 사건은 미중 관계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적절한 때 블링컨의 방중은 추진할 것이다. 대화 채널을 어느 정도 열어놓겠다라는 의지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히토류는 어차피 조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내용 한번 체크하시죠.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미국 경제 12개월 침체 확률을 크게 낮췄습니다. 35%에서 25%로 조정하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계속해서 금리 인상 경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지나친 피복 기대감을 했다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곤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5월 이후에는 금리를 전혀 올리지 않을 거야라는 시각이 팽배했었는데 페드워치 기준으로 6월 FOMC에서 추가 인상 확률이 확 올랐습니다. 큰 폭으로요. 4.5%에서 35%로 올랐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만약 이때까지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간다면 최종 금리는 5.5%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경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혼재되면서 뉴욕장도 갈팡질팡했죠.
일단 3대 지수 모두 다 내렸습니다. 나스닥의 이 하락폭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가장 크게 나왔죠. 나스닥은 1% 정도 빠졌습니다. 고용 추세 지수라는 게 118을 돌파하면서 이상 과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또 코멘트가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2년물, 10년물 국채 금리의 급등은 다소 부담스럽게 작용이 됐습니다. 자, 마켓워치에서는 또 달러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달러가 반등을 할 것이고 이것은 주가 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떨어질 때 되니까 또 여기저기서 경고의 목소리가 더 부각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어제 정말 큰 뉴스였죠.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났는데 7.8, 7.5 정말 고강도 지진이 연달아서 발생했습니다. 오늘 아침 확인한 바로는 일단 지금 사망자 수가 3,600명이 넘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84년 전 튀르키예를 강타했던 최악의 지진과 동일한 규모라고 합니다. 지진 소식으로 인해서 모든 국가가 지금 애도의 물결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적으로 이게 어떻게 수습이 되어가는가도 조금 봐야 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섹터별 흐름을 보시면 반도체 쪽이 좀 밀렸습니다. 미중 갈등 얘기도 있었고 또 최근 올랐던 거에 대한 강달러 금리 상승의 역풍을 좀 더 세게 맞고 있는 느낌인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7% 하락했고요. 인텔 4% 이상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론도 역시나 오늘 낙폭을 키웠고요. 전기차는 조금 혼조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전기차 세액 공제가 조금 확대된다라는 이슈 어제 전해드렸었죠. 테슬라는 그 덕을 볼 수 있을지 2.5% 상승이었고요. 리비안 루시드도 올랐습니다. 다만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다소 약한 흐름이 나타났죠. 음식료 섹터나 제약사, 바이오,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섹터가 밤사이 뉴욕장에서도 조금 더 강한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방위산업입니다. 오늘 방위산업주가 시장 대비 확연하게 선전하면서 방산주들의 강세가 이어졌는데 잠시 후 국내 방산과 우주항공에 대한 브리핑도 간략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자, 낙폭과대 하면서 우리가 연초에 계속 올라가면 흐름이 있었죠. 낙폭과대 순환매 같았는데요. 디스플레이 쪽도 낙폭과대인데 이쪽은 왜 주목을 받지 못하는가 조금 고민스러워서 관련한 내용들을 살짝 정리해 봤습니다. 침체된 LG 디스플레이의 구세주가 될 것인가, IT기기, OLED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뉴스 등이 최근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형 TV 부분에서 LG 디스플레이가 과거만큼 선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지금 중소형 쪽으로 새로운 먹거리 찾기에 나섰다라는 거죠. 그런데 때마침 IT 기기에서 OLED 탑재율이 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대표적으로 아이패드가 OLED를 만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러니까 아이패드에 OLED를 탑재한다라는 내용이죠.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그렇다면 관련해서 밸류체인을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낙폭과대 이슈 맞물려서 만약 빈집이 있다면 수급적인 반등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의 롤을 살짝 돌려봅니다. 대형 OLED 쪽의 강자인 LG 디스플레이가 중소형 쪽에서 영역을 넓혀간다면 기존의 중소형의 강자였던 삼성 디스플레이보다는 조금 더 매력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문득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 밸류체인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침에 이거 정리하느라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물론 조금 빠진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그 부분은 참고 좀 이해 바라고요. LG 쪽 밸류체인과 혹은 같이 들어가는 업체들을 상장사 위주로만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쪽으로 소재단으로 주목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두 업체에 같이 납품을 하는 쪽을 체크해보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한데 시간이 허락한다면 오늘 저희 출발성공 투자에서도 관련한 얘기 살짝 다뤄가도록 하죠. 산업뉴스 체크하시죠. 계속해서 여러 각국의 갈등 얘기도 꽤 들리는데요. 미국이 러시아산 알루미늄에 200%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 규제를 한다라는 내용이 들려옵니다. 알루미늄 붙은 종목들 단기적인 시세가 가능할지 체크하시고요. 인리에서 이 팜유 수출 규제 강화 움직임 나왔습니다. 이런 팜유 수출 규제 이런 거 있으면 당일에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가 한 번씩 돌기도 했으니까 체크하시고요. 우리 측에서도 튀르키예 지진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재건 관련한 종목들과 좀 많이 교집합이 있죠. 그런 종목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글이 현지 시각 8일 AI 챗봇 어프렌티스 바드를 공개한다라고 하죠. 그거 한 주 중반에 제일 중요하게 꼽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관련한 종목들 시세 체크 계속 해나가시길 바랄게요. 자, 어제 국내장 얘기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저희 애플페이나 2차 전지나 STO나 최근에 저희가 다뤄본 종목들이 강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특히 가나 안 가나 시간에 얘기했던 애플페이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가나 안 가나에서 애플페이 관련주들 금요일에도 강하게 상승세를 나타냈고 시간 외에서도 이 상승 흐름이 이어졌었는데 어제 정규장에서 더 갈 수 있을지 전략을 세워봤었죠. 그리고 어제 애플페이 관련주들은 시장에서 또 한 번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간편결제 서비스인 바로다를 운영하는 하잉크 코리아도 애플페이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고요. KG 모빌리언스가 13%대, 이루온이나 한국정보통신도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금요일에 강했던 일부 종목들은 하락하는 움직임도 나왔었으니까요. 워낙에 또 테마주 성격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 투자하실 때는 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1% 이상 빠졌고 코스닥 지수도 0.7% 이상 빠졌었죠. 그런 상황에서 정말 파랗게 질린 증시에서도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빨간불을 켜는 하루였습니다. 에코프로가 호실적을 나타냈고 이 증권가에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낙관적으로 제기하면서 관련주들이 힘을 받아간 건데요. 먼저 에코프로는 연매출이 2021년에 처음으로 1조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만에 다시 5조를 넘어선 건데요. 정말 유례 없는 퀀텀 점프라고 하죠. 또 창립 24주년 만에 누적으로는 매출이 10조 원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에코프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다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전지 재료 사업과 환경 사업의 수요가 늘어난 부분에서 힘을 받았다고 합니다. 에코프로 BM도 전기차용으로 양극재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고요. 에코프로 HN도 마찬가지로 공사성 사업이 확대된 부분이 실적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어제 정규장에서 일제히 강했었는데 에코프로가 6%, 에코프로 BM은 4%로 상승 마감했고요.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약세로 상승분을 반납한 채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이 코스닥 지수가 15%가량 빠졌었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는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지수 대비해서 상당히 견조했습니다. 에코프로는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114%나 강세를 나타냈고요. 에코프로 BM은 47% 이상, 에코프로 HN은 7% 가까이 1년 동안 올랐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이니켈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이니켈 양극재라고 하면 이 니켈 함량이 기본 양극재에 비해서 더 많이 들어있는 건데요. 일반 양극재가 약 60%라고 하면 이 하이니켈 같은 경우에는 니켈 함량이 70에서 8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니켈의 비중이 높아지면 에너지 밀도도 높아지고 이게 또 주행거리가 길어진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고급 전기차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이니켈 양극재 수요가 높아질 것이고 관련해서 에코프로 BM은 수주 모멘텀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역시나 낙관적인 전망들을 내고 있죠. 올해도 에코프로 BM은 외형 성장이 전망된다라는 얘기를 쏟고 있었는데요.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실적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봤고요. 특히나 삼성 SDI가 GM이나 리비안 등과 합작사 논의까지 얘기를 하면서 북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내고 있는 만큼 신규 수주에 대한 가능성도 짚고 있었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가족사를 통해서 원재료의 소싱으로 추가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얘기했고요. 현대차증권에서는 EV 중심으로 성장을 지속하면서 3월에 IRA의 법안 개정 이후에
이후에도 수주 모멘텀이 기대된다라고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투자증권에서는 향후에 4년간 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양극재 캐파가 5.5배나 증가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여러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의견들 내면서 목표 주가를 또 높게 제시한 곳도 있었는데요. DS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18만 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여기 지금 잘못 나와 있는데 미래에셋증권에서 18만 7천 원으로 가장 높게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교보증권이나 삼성증권에서도 17만 원 정도의 목표 주가 설정했다는 부분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럽판 IRA에 대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어제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움직였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수혜주 찾기가 이제 움직임이 본격화된 건데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는 핵심 원자재법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르면 2월에서 3월 중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폐배터리의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추출한 원자재의 일정 비율을 포함해야 된다.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또 에코프로는 여기에도 묶이면서 6%대 강세 나타냈고요. 이외에도 코스모화학이나 MPC 같은 종목들 폐배터리 관련주 한 번 더 움직였으니까요. 시세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 안 가나 체크해 볼 텐데요. 이 부분 오늘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이 스튜디오 미르의 코스닥 입성 첫날이 될 텐데요. 2010년에 설립이 된 애니메이션 총괄 제작사로 스토리 기획부터 해서 애니를 제작하고 편집하고 녹음하는 것까지 모두 다 총괄로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넷플릭스와 함께 협업을 맺기도 했고요. 디즈니와도 협업을 맺은 회사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감이 크죠. 일반 청약 경쟁률이 1,592대 2를 기록했고요. 희망 공모가 밴드에서 최상단인 19,500원으로 공모가가 확정됐습니다. 최근에 IPO 시장이 얼어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근에 상장했던 기업들이 모두 다 상장 첫날에 따상을 기록을 했거든요. 특히 TMC나 오브젠이나 3기 EV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청약의 경쟁률이라던가 공모가에서는 처음에는 그렇게 좋지 못한 반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상장 첫날에 따상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공모가 대비해서 상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미래반도체가 아직 한 달도 안 됐죠. 그런데 벌써 242%나 공모가 대비해서 올랐고요. 오브젠도 252%, 3기 EV도 133%나 올랐습니다. 과연 이제 이 흥행을 이어서 따상으로 넘겨받을 수 있을지 오늘 스튜디오 미르 어떻게 될지 체크해 보겠고요. 이 부분들이 콘텐츠주에게도 온기를 전해줄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튜디오 미르 오늘 장중에 관전 포인트로 놓고 봐야겠어요. 폐배터리도 짚어주셨는데 밤사이 미국에서도 폐배터리 대표 주자인 리사이클 홀딩스가 3% 정도 오르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영향을 받아갈 수 있을지 지켜보죠. 자, 국내에서 또 방위산업 종목들이 꽤나 잊혀지고 있는데요. 살펴보죠. 방산주 살펴볼 때 항상 4가지 분야로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요. 내수 방산, 그러니까 국내 국방비 예산이 얼마나 형성이 되는가, 거기에 뭐가 쓰이는가, 국내 국방 예산 얘기 나올 때는 내수 방산으로 포인트를 맞춰야 되고요. 방산 수출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장갑차를 포탄을 얼마나 수출합니다라는 이야기에 맞춰야겠죠. 시장에서는 수출할 때 가격이 훨씬 더 높게 판매되기 때문에 그 모멘텀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방산주에 힘이 돼줬던 모멘텀은 이 수출 부분이었고요. 항공기 기체 부품 사업도 있습니다. MRO 사업이라고 하죠. 이 부분은 한국항공우주가 꽉 쥐고 있긴 한데 사실 이쪽으로는 아직까지 큰 모멘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영향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부각되고 있는 이 위성, 우주 항공 사업 등이 되겠는데요. 이들 업체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매출 비중이 많은 업체들을 적어 놓은 거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대다수의 방산 업체들은 정말 방위 산업이나 무기 쪽 일과 우주 항공 일을 같이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는 이슈들이 조금 보수적인 내용이 많이 담기고 있더라고요. 어제장에서는 현대 로템이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6% 가까이 밀렸죠. 로이터 측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노르웨이에서 현대 로템 K2 흑표전차 대신해서 독일의 제품을 선택했다. 마지막까지 경합을 펼쳤는데 결국 독일 것을 선택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어제 현대 로템의 낙폭이 조금 크게 나왔습니다. 다만 이것은 1월부터 어느 정도 예상했던 내용이고 그렇게까지 비관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모멘텀을 본다면 지금을 매수 기회로 삼아라라는 시각 등도 꽤 등장합니다. 그 부분에 어떤 의견을 주실지 잠시 후에 전문가분 모셔서 대화 나눠볼 거고요. 올해 상승률 한번 나열을 해봤더니 큰 흐름은 없습니다. 눈에 띄는 건 하나시스템이죠. 30%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하나시스템 개별적인 시세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산주와 궤를 같이 해서 조금 투자 전략을 짜야 될지 잠시 후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단독 주이긴 합니다만 밤사이 추가된 소식은 루마니아와 방산협력을 우리가 맺었다라는 건데요. 하나시스템 측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측이 맺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주포와 장갑차, 탄약, 지상무기 전반에 대한 MOU이기 때문에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주 항공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러 번 기업들을 소개해드렸던 바가 있었고요. 각 기업들의 내용입니다. 위성체를 제작하냐, 발사체를 제작하냐, 어떤 안테나를 쓰냐 등등에 따라서 관련한 뉴스가 나올 때 맞는 종목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어제 우주 항공 기업들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시간 외에서 꽤 쏟아졌죠. 대체적으로는 괜찮았어요. 크게 주목도가 높은 실적들은 아니었습니다만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는 실적이 꽤나 좋았더라고요. 4분기 흑자 전환이 됐고요. 시장이 예상했던 것 대비 서프라이즈율이 100%가 넘어갔습니다. 우주 원소재 매출이 증가했고 신규 사업의 양산이 눈에 띄는 흐름이다라는 평가가 나왔고요. 시간 외의 반응으로는 인텔리언테크가 긍정적이었는데요. 작년도 기준 영업이익이 574% 증가였습니다. 거기다가 올해는 원웹 신규 저궤도 안테나 매출이 잡히는 시기라서 볼만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우주 항공 관련해서도 저희는 계속 호흡은 하고 있는데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 다 담아서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뉴스탁 유창희 대표님과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보수적인 흐름을 주셨다가 또 긍정의 시각을 주셨다가 계속해서 시장에 맞춰서 좀 유연한 대응을 권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슬슬 차익 실현하고 있습니다. 대형주 어제 낙폭이 조금 컸던 이유기도 한데 대표님은 지금 어떤 투자 전략을 짜고 계세요? 일단은 지난주 FOMC 이후에 조금 모멘텀이 조금 소멸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이번 주는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고 또 지난주에 이제 핵심 기업들이 다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이벤트가 좀 부족하다라는 것들도 조금 증시에는 저는 좀 부정적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외국인들이 좀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그것은 이제 달러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달러가 지난 금요일하고 어제하고 해가지고 거의 50원 가까이 단기 저점 대비해서 올라왔거든요. 새벽에도 달러 강세는 조금 더 이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게 외국인들이 무차별적인 매도가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번에 수급에 의해서 증시가 좀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달러가 추세로 저는 강세로 전환됐다라고 보고는 있지 않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조금 그 달러 강세가 증시 수급에는 조금은 부정적이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은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좀 고민이 좀 필요한 자리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먼저 급하게 현금화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한 30% 정도는 좀 현금을 좀 확보해 놓은 다음에 시장 흐름을 좀 보면서 조금 더 현금을 더 높일지 아니면 현재 수준을 유지할지를 좀 고민하는 일주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주중에 오늘 내일 중으로 혹은 뭐 주중에 좀 반등이 좀 나온다라면 조금은 비중을 주식 비중을 좀 줄이시는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금 비중을 조금 확보하면서 시장 변수들을 조금 확인하고 다시 대응 시기를 노려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할게요. 좀 다음 주에 뭐 CPI도 있고 이번 주 중반에는 또 파월의 발언 등도 있기 때문에 보고 갈 것들이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 자, 어제 시장에서 많이들 얘기하셨던 내용이 2차 전지는 그래도 강하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꽤 좀 눌려 있었던 에코프로 그룹주에서 또 힘을 내주는 모습이 나타나는 최근인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이쪽으로는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조금 최근에도 2차 전지 안에서 좀 변화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조금 못 미쳤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그 흐름을 보면 뭐 1년 동안 매출이 급성장을 한 것이 확인되었고 영업이익도 상당히 좋아졌고 또 공장 증설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또 매출 증가를 좀 반영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다가 어제도 테슬라가는 올랐어요. 미국 증시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제 종가는 확인 못했지만 제가 새벽 한 3시까지 봤을 때는 2.5% 정도 오르는 걸 봤는데 어쨌든 테슬라의 주가가 어쨌든 1월달, 2월달 넘어오면서 거의 뭐 저점 대비해서 한 80%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개선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전기차에 대한 어떤 판매는 좀 안정적인 흐름들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새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어요. 여기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기엔 좀 개인적으로 좀 부담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쨌든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최근에 좀 올라오게 된 것 중에 하나가 2주 전인가요? 삼성 SDI가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포스코 케미칼이 같이 올라왔는데 어찌되었든 소재에 대한 수요, 2차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견고하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에코프로 그룹주까지 같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일단 저는 이벤트가 조금 소멸되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스가 상단에 온다라면 조금 저는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 여기서 더 간다라고 더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다음 눌림목에서, 그러니까 그동안 보면 박스권 최상단, 최하단에서의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눌림목이 최하단이 아니라 제한된 조정을 받고 올라간다면 그때가 좀 매수 타임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뭐 앞에서도 약간 폐배터리라든지 뭐 삼성 SDI 뭐 이런 얘기 나왔지만 삼성 SDI 관련해 가지고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셀 업체들은 저는 뭐 삼성 SDI를 좀 주목해서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상시 EDP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삼성 SDI 관련돼서 매출이 높기 때문에 뭐 조금 그런 쪽으로 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조금은 더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가 실적 이슈로 올라가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좀 해 나가는 전략이고 삼성 SDI 관련해서 조금 더 주목도를 높여가겠다라고 의견 주셨어요. 삼성 SDI와 상신 EDP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주항공 쪽도 살펴볼게요. 사실 올해도 뭐 지난 연말부터 해서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웹, 뭐 스페이스X, 우주항공청 특별법, 뭐 한미 우주 동맹 계속해서 얘기 등이 나오고 있는데 어찌 됐건 이 우주 항공 위성 쪽도 종목을 잘 골라야 되는데 말이죠. 네. 어떤 게 좋아요? 뭐 그래도 뭐 말씀 몇 번 드렸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그 스페이스X 스타링크가 국내에서 시범 서비스를 진행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토가 작고 또 통신 인프라 구성이 잘 되어 있는 상황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 5G에서 6G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5G가 제대로 망이 구축이 안 된 상황에서 이거를 약간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있을 거다 하면서 약간 시범 테스트로 지금 서비스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기서 만약에 좋은 결과가 보인다라면 전 세계적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겠죠. 특히 뭐 자율주행이든 뭐 AI든 로봇이든 뭐 UAM이든 이 위성 통신에 대한 어떤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로봇으로 본다라면 로봇에다가 모든 CPU라든지 이런 것을 장착을 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데이터 센터의 내용을 데이터를 송수신하면서 어떤 작업을 하는 게 더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이고 AI가 됐든 자율주행이 됐든 이런 것은 통신 이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계속 정보를 주고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5G에서 부족한 음영 지역을 좀 저궤도 위성으로 좀 커버해 볼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나와주면서 또 지난주에 좀 이슈가 좀 있어주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올라왔는데 또 그 이후에는 또 시장이 좀 머뭇거리다 보니까 좀 쭉쭉 뻗어나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시장 에너지가 여기서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좀 꺾인다라면 관련된 섹터가 단기적 이슈에 올라오고 좀 뒤늦게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좀 사그라들 수 있겠지만 시장 에너지가 쉽게 안 꺾인다라면 뭐 충분히 추가적으로 모멘텀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종목 봐야 돼요? 어제 실적 나온 애들도 있고요. 저는 가장 큰 대장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핵심 인력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많이 이직을 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뭐 주가는 무겁죠.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하지만 꿋꿋하게 방산이든 뭐든 그 전체적인 사업이 아우러지면서 계속 고점을 갱신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또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신다면 AP 위성 같은 경우는 지난주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한 이틀 정도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지지선이 안 무너진다라면 또 치고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AP 위성 살펴주셨고요. 또 궁금한 게 어제 현대로템이 급락이 나왔어요. 네. 이쪽은 우주항공은 아닙니다만 방위산업 종목으로서 네. 어제 이슈가 좀 낙폭이 과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근데 방산주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조금 이슈가 좀 부재했었던 부분들이 네, 좀 맞아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제 하루의 조정 가지고 이거 많이 하락했으니까 저가 매수하자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흐름을 좀 더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방산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살만한 모멘텀은 좀 부재하다 이렇게 정리 주셨네요. 자, 그럼 창의스픽으로 곧장 가볼게요. 오늘 테슬라 쪽 얘기를 잡아주셨네요. 테슬라 반등, 전기차 성장, 숨은 수혜주는 어디일 것인가? 뭐예요? 2차 전지 쪽이에요? 자동차예요? 저는 타이어 쪽도 계속 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틀 전에 급등 나왔잖아요, 한국타이어. 네, 한국타이어 네. 테크놀로지가 급등이 나왔는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죠. 타이어주를 왜 주목해서 보고 있냐면은 어쨌든 신차 판매는 잘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차 판매가 SUV라든지 좀 고가 브랜드 제품 위주로 판매가 잘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차량이 무거울수록 타이어는 좋은 걸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SUV를 판매가 늘어날수록 좀 광폭 타이어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기차용 타이어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고급 브랜드가 판매가 될수록 또 타이어 자체도 좋은 타이어가 장착이 됩니다. 그것이 안정적인 매출 수익성을 높일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는 배터리 때문에 차 자체가 무거워요. 그럼 또 그거에 맞춰가지고 상당히 비싼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같은 소나타라고 하더라도 내연기관 소나타에 들어가는 타이어랑 전기차 소나타에 들어가는 타이어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쪽 시장은 계속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도 계속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외로 전기차 최근에 테슬라가 반등을 주고 또 완성업체들의 수익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또 올해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나온다라면 뭐 부품주라든지 뭐 전기 배터리 이쪽도 좋겠습니다만은 의외로 좀 저평가되어 있고 그동안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한 게 타이어주들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작년에는 유가가 엄청나게 오르는 바람에 원자재 가격이 수익성을 갉아먹는 부분들이 네. 좀 있었고 또 물동량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운임 비용이 많이 들어갔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비용 측면에서도 상당히 작년보다는 올해가 낫다라는 걸 본다라면 뭐 지난주에 좀 급등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아직까지도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룸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3사 중에서는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가 좀 더 낫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 목표가 한 45,000원 정도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지금 박스권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 하단을 봤을 때 중간을 이제 막 돌파시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33,000원짜리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조금 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45,000원의 목표 주가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살펴주셨고요. AS 간략하게만 답변 하나 여쭤볼게요. 뭐 저희 SM이나 네이버나 뭐 하이비전 시스템 등등의 창스픽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하이비전 시스템이 최근에 이슈가 되면서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가 어제장에 살짝 조정이 나왔어요. 네.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어떤 대응해야 될까요? 뭐 일단은 지금은 이번 주는 저는 종목별 장세도 좀 어려울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부분,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아니라 옆으로 좀 횡보하는 조정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났다라면 좀 비중을 줄이시면서 대응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 이익은 조금 챙겨가는 전략으로 주었어요. 다시 재타이밍 공략이 필요하다면 또 창스픽을 통해서 얘기해 주실 겁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전략들 다뤄봤습니다. 유창희 대표님과 전략 나눠봤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